3월 27일 금요일. 청송가무소에 매달 한 번씩 있는 가출소일이다. 이들이 처음 내린 곳은 불과 5분 거리의 진보 읍내. 그러나 이들을 맞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무소에서 6년 4개월 있었습니다. 1년에? 네, 한 6년 4개월 만에 지금 나온 겁니다. 징역과정에서 11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여기 몇 년이나 여기서 생활하셨어요? 11년 살았습니다. 11년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몇 년 만에? 2년, 이번에 6년 6개월 만에. 6년 6개월 좀 나오시는 거 어때요? 뭐, 정신이 없지요. 지금 정신이 멍멍하고. 원래는 실수 안 하고. 아유, 여기 실수 많은데요. 그럼 여기 몇 번째 지금? 그러면 세 번째 하고. 지금 3번 마치고 나오신 거예요? 징역형의 보호 감호까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이들. 그러나 이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15년 만에 처음 수발 잡아봤어요. 15년 만에요? 네, 처음 잡아봤는데 이빨이 부닥치는 것이 오니까는 이상해지고 한편은 좋았고 또 한편은 떨리고 무서워요. 괜히 모르니까 사회가. 징역 10년에 보호 감호 5년, 15년을 살고 나온 원영주 씨. 29에 청송에 온 그는 벌써 44이 됐다. 돈 얼마였는데? 예? 돈 얼마였는데? 모르겠는데요. 원래? 예. 그러나 카드 전화가 문제였다. 혼자서 계속 시도를 해보지만 될 기미가 없다. 어이구, 야, 붙어갔다. 돌아버리겠다. 아유. 이리 와, 거기 그런 쪽 발로 와. 원 씨가 가출소 통보를 받은 것은 불과 3일 전. 아무런 준비도 없이 15년 만에 세상에 내던져진 그에게 세상은 낯설고 두렵다. 이번이 두 번째가 모인 정광호 씨. 그는 남들보다 빠른 2년 만에 가출소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하는 간질 환자다. 출소 첫날 저녁, 그가 찾은 곳은 영등포역 대합실이었다.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동료들이 모아준 3만 원이 전부였다. 안 돼요. 그래도 돈을 아껴야죠, 제가요. 약 3억 그러려면 아껴야죠. 당장에 약값부터가 걱정이라는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첫날부터 노숙을 청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재수자들이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02년 들어 4월과 10월 초 단식에 이어 벌써 세 번째였다. 50여 명으로 시작된 단식은 600여 명의 재소자 전원으로 확산됐다. 그들의 투쟁은 무려 15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수용한 사람도 단식을 하고. 환자가 단식할 정도면 얼마나 속에 있는 것이 화를 맺혔으면 하겠습니까? 나 그 사람들 단식한다 소리 듣고 있죠? 배는 고픈데 안 넘어간대요. 열흘 이상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벌써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 감옥장 입장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언어, 몸으로 하는 언어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당시 언론에선 이들이 가출소 확대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무부는 단식 12일째 근로보상금 20%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보상금을 20% 정도 인상하고 가출소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수용자들은 보호감호제 자체를 철폐하라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기를 보면 근로보상금 처우 문제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는 본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법이 국가에서 자기네들도 이 검사들도 저희들이 검사도 저희들에 들어가가지고 면담하기로 이 법이 잘못된 걸 인정을 했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보호감호제를 철폐하라며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청송감호소의 재소자들. 이들은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로 징역형 이외에 7년이라는 기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징역형이 아니라고 하는데 징역보다도 더 하니까 울분만 쌓이는 거예요. 더 쌓이는 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역을 사는 건 내가 죗값을 이만큼을 졌으니까 이것은 징역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 이 안에 실종은 말도 못하면 한이 쌓여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감옥법? 그래, 우리 죄를 졌으니까 재범 유효성이 살 수 있다 그래요. 국내 최대의 수용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 현재 1, 2감호소에는 이미 형기를 마친 1,600여 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수용돼 있다.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사회보호법 무진 감호라는 걸 명분 아래 갖다 가둬주니까 자꾸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러한 일반 교도소와는 다른 어떠한 나의 처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자력갱생을 위한 기반이 이 감호법 자체 안에서 제도로서 운영이 되었다라면 저희들은 항변할 말이 없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으로 보호감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또다시 갇혀야만 하느냐고 묻고 있다. 80년 12월 5일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불과 5개월 만에 118개의 법안을 탄생시킨다. 사회보호법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보호감호 대상자를 규정한 제5조는 동종 혹은 유사한 죄를 3회 이상 범하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에게는 10년의 보호감호를, 동종 유사한 죄를 2회 이상 범하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7년의 보호감호를 병과하도록 했다. 악의 상징처럼 꿈틀거리는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 대상은 80년 8월 4일 계엄 포고령에 의해 군부대에 수용돼 있던 삼청교육생들이었다. 계엄 해제를 앞두고 귀가 조치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른바 쪽지감호라고 불리는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나가니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한 13무모대기로 세우는 겁니다. 세우더만 군인 중령인가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1년, 여기는 2년 모대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는 3년. 무슨 놈의 인민군들 재판도 그런 재판이 없었을 거예요. 계엄령이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춤을 추고 그냥 연병장에서 제설 작업하다가 옆에 동료를 껴안기도 하고 막 덩실덩실 춤도 췄죠. 그런 상황에서 그날 오후에 바로 사회보호법 통지서를 바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3년, 5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삼청교육생들은 모두 7,578명. 그들은 4등급으로 분류돼 각각 1년에서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통보받았다. 법률 상식이 없는 또 저희 보안대나 합수부 실무자가 한두 명 낀 상태에서 형식적인 어떤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서류상의 심사를 통과하고 그걸 갖다 포괄적으로 올려서 거기서 분류가 됐지 7,500명을 재판을 시키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사회보호법상의 근거는 부칙 제5조 경과 조치였다. 명백한 소급 적용이었다. 과거에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군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온 거는 이 소급 처벌 금지. 행위 당시에 처벌법이 없었던 걸 있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든지 이것은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든요. 수용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근로봉사대라는 이름으로 수용돼 있던 군부대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이른바 군감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들에게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는 계속됐고 그에 대한 분노는 곳곳에서 폭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군 감옥에 간 것을 2년을 줬기 때문에 이건 불안하다. 나 재판을 받자고 하면은. 엄숙히 선수한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모습은 12.12와 5.17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부는 사회학 일소를 기치로 내건 불량배 소탕 작전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소위 일소돼야 할 사회학이었던 삼청교육생은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 대상이었다. 아마 삼청교육 때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이제 평상시 체제로 바꾸려면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럼 새 법을 제정하자. 사회보호법의 제정 작업을 맡은 것은 검찰이었다. 삼청교육이 한창이던 80년 8월 19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사회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안 처분 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흉악범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다. 그게 아마 한 8월 달쯤 7, 8월부터 아마 그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네네. 근데 정확히는 않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법 자체가 처음에 삼청교육 때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종의 그 싹쓸이법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전과가 많고 상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싹쓸이를 해가지고 한쪽에다 격리시키자라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형법과 그 형벌의 이론에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법안 마련과 함께 수용시설의 부지 물색도 동시에 진행됐다. 부지 선정에 있어 최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들의 철저한 격리였다. 당시 그 국보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섬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생각도 조금 그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섬에다가 감호소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소위 보호감호자를 수용한다. 국보위는 후보지로 서해상의 안마도를 지목했다. 법무부 교정국은 9월경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호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우선 최소한 3천에서 한 5천을 생각해야 되겠고, 3천에서 5천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직원이 약 한 1,5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0,000명의 인원이 거기에 이제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고. 그뿐 아니라 공해상에 가까운 안마도는 안보상으로도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인권 유린의 소지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여기다 교정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 교정교사는 그걸 반대했죠. 안 된다. 여기서 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결국 섬 대신 내륙의 오지로 눈을 돌렸다. 80년 12월 남한 내 최고의 오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청송이 적지로 선정됐다.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3번지. 그곳은 섬 지역을 내세웠던 국보위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는 곳이었다. 사방을 둘러싼 산과 그 주위를 빙 돌아나가는 낙동강 반변천의 줄기는 그 자체로 내륙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또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그 예방 구금 제도라고 한다면은 교정시설보다는 좀 더 경직된 시설이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교정시설과 비슷한 관점에서 내심의 것은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가둬놓자는 거죠. 장기간 가둬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정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아주 더 철저하게 교정 교화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사람들 어디 뭐 섬 같은 데다 이렇게 따로 교도소를 지어가지고 빠삐용을 연상하는 말이죠. 뭐 그러한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81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불과 6개월 만에 청송 제1보호감호소가 완공됐다. 하루 24시간 3교대 작업으로 강행군한 결과였다. 81년 12월 2일 공식적인 개청식에 앞서 8월에 경비교도대가 창설됐고 군부대에 수용돼 있던 군 감호자 가운데 장기 감호를 받은 2,400명이 속속 이송돼 왔다. 우리가 처음엔 딱 왔을 때 우리가 저 종합청사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 뒤로 이렇게 포성줄을 묶이고 이렇게 안전걸음으로 저 일감으로 저 정문으로 걸어갔거든요. 뒤에서 막 교도관들 그냥 뒷발질하고 막 그냥 몽둥이 때리고 막 이렇게 걸어갔는데 교도소나 어떤 수용소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우리는 압도되기 시작했고 최고 강한 순환으로 시켜가지고 초기의 수용 상황은 열악했다. 급히 지어진 감호소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계속된 순화교육과 교도관들의 가혹 행위에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400여 명은 시설 정비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공사가 한창이던 제2, 제3 감호소의 건설 작업에도 동원되기도 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나무 심고 이 뚝만 들고 막 그랬죠. 우리 손으로 2감호소, 3감호소를 지은 거예요. 지어가지고 우리가 B급으로 승급을 했을 때 2감호소로 우리가 또 다시 갇히고 3감호소도 우리가 지어가지고 C급으로 승급을 했을 때 3감호소에 우리가 갇히고 83년 3월 23일 제2, 제3 감호소가 완공됨과 동시에 전국 각지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일반 감호자들이 일제히 청송으로 이송돼 왔다. 무차별적인 감호 처분이 이어졌고 청송은 범죄자들의 총집결지가 돼가고 있었다. 초기부터 청송감호소는 흉악범 수용소로 인식됐다. 청송감호소에서 나왔다니까 막 거긴 뭐 사람 죽이는 데인 줄 알고 있더라고. 거기 가면 뭐 진짜 흉악범들만 보내는 줄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일반 전과자들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저 같은 전과자끼리 전과자를 갖다가 감호자를 갖다가 저것들은 인간도 아야 될까.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흉악범이 아니라고 말한다. 크게 죄가 지어갖고 온 사람은 뭐 강도나 뭐 살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강도 한 사람만 좀 있을 겁니다. 강도. 거기가 절도, 폭력. 감호 수용자들이 가장 많았던 87년의 경우 84%가 절도사범이었고 폭력이 8.8%, 강도는 불과 3.2%였다. 한 번 내가 한 방에 같이 있으면 노인인데 염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이제 저 전남 영암 사람인데 그러면 염소 한 마리 훔친데 그 염소 새끼가 또 따로 나오죠. 그 개가 또 따로 나오면 세 건이잖아요. 그래가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악범의 그 구성이라는 것이 정말 소수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단순 절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그 보호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단순 절도 그리고 당시의 한 판결문은 이런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 감호자는 전과 3범에 형기 합계가 5년에 해당돼 14,000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법 제정 초기 이후에는 말이죠. 이 아주 대단히 특별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과 몇 범 이상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청구를 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범의 위험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과 뭐 5범 이상이다, 10범 이상이다라고 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뭐 당연히 따라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그랬었죠.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조항은 필요적 감호를 규정한 5조 1항이었다. 요건만 갖추면 판사의 재량 없이 무조건 10년의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돼 있었다. 특히 필요적 감호 청구 같은 거는 사람들이 다 악소리를 냈으니까요.
검사들도 야 이건 뭐 기계적인 판단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 법조에 대한 불신도 배경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판사들의 선고 형량이 너무 낮아서 사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선고를 하자고 한 것이 바로 그 필요적 가무 청구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위헌이었어요. 처음부터. 감호 처분이 남발돼 감호소가 포화 상태를 이루었다. 특히 초기에는 출소자 없이 입소자만 계속 늘어나면서 청송교도소까지 감호자 수용시설로 이용되기도 했다. 한방에 지금은 5명, 6명 넣는 인원을 그때는 막 8명, 9명씩 났었어요. 그래갖고 잠도 못 자고. 보호감호소 가면 누른 옷을 입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강의를 들어갔는데도 어느 날 누른 옷이 반 넘어요. 강당 안에. 내 담당 교도관에게 물었죠. 교도소인데 왜 옷이 이렇게 똑같냐, 감호소하고. 왜 이런 사람이 반 넘냐. 그때 말하대요, 교도관이. 진역을 다 살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저쪽에는 공간이 없다고, 방이 없다고, 넘어갈 데가 없다고. 그러나 이들은 형기를 마치고 보호감호소로 이송되는 그 순간부터 감호제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보호감호 처분을 병과받은 모든 사람들은 청송교도소에서 본형을 마친 뒤 바로 옆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된다. 거기서 다시 행장급수 가나급이 되면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가출소를 하게 된다. 거기서 거리가 한 200m 되는데 수갑 2개 차고 이송복 입고 꼭 묶이고 2명 하면 2명 다 이 밧줄로 연결하면 도망가고 있어요. 연결하고 옷 바꿔 입고 보따리 새로 사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사하면 교도소 입소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보호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보호감호소의 수용 조건은 교도소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감호자만을 위한 특별한 처우나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모든 일과 규칙이 교도소와 동일하다. 일반 교도소가 행정이 아주 100% 똑같아요. 옷 색깔 틀립니다. 1, 2, 3, 4급으로 처우를 하게 되는 행형 등급이 감호소에는 가나 다라로 시작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도 좀 이 진역살이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감호소가 아니고 교도소입니다. 보호감호소 내의 처우는 대부분 일반 교도소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행형법을 따르게 돼 있다. 보호감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좀 재사회화를 시켜서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코 형의 집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의 집행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재활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사회보호법을 보면은 이들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처우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처우 규칙을 보면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처우 규칙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호감호소의 시설 또한 교도소와 전혀 차이가 없다. 청송교도소와 1, 2감호소는 처음부터 하나의 설계도로 지어졌다. 제일 아주 경비가 엄격하고 보안이 엄격한 시설이 청송교도소예요. 그리고 청송교도소와 같은 건물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호감호소예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일상적인 인권 유린이었다. 정당한 일로 이제 언성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보고를 해요. 보안과에 가서. 기동 타겟 떠서 데려와요. 어떤 놈의 새끼가 까보냐고. 따내가는 거예요. 죽여버려도 상관없어 이런 것들. 죽어도 상관없어. 너는 막 부모가 있냐 멋있냐 형제가 있냐. 이거다 죽으면 갖다 묻는 데가 있거든요. 교수자들 묻는 데. 그건 뭐 말도 못해요. 막 공간에 저 지하실 뒤다가 그렇게 불탈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조차 규칙 위반이라며 징벌의 사유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규정된 처벌 외에도 가혹 행위가 이어졌다. 일반 사람은 5분에서 10분 견디면 이 관절과 이런 것이 다 마비적 상태로 오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잡아당겼을 때 이것이 이게 해서 이렇게
개호 도구인 호승과 수갑, 교도봉 등이 고문 도구로 사용됐다. 대소변 다 포도세요. 치아가 2달에서 우리는 6개월씩도 묶여 있어. 밥을 그냥 입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 먹듯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건 이제 저희는 개밥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며칠은 그냥 차라리 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으면 용변을 봐야 되니까. 썩지요. 썩어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교도관들 적어도 코가 있거든요. 코가 있으면은 밑에 이래 지다보고 요만한 구멍에 보고 뭐 물을 끼워서 말아봅니다. 그럼 이 썩는 냄새 나거든요. 그러면은 문을 따가지고 모욕 좀 하라고 풀어줍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내부 시설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것은 지난 98년 9월. 취재진들에게 가장 관심을 끈 곳은 이른바 대도 조세영 씨가 15년 동안이나 기거했다는 독방이었다. 폐쇄 독방은 완전히 거기는 뭐 창문이고 이런 게 자체가 없고, 방에 여기 밥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뒤에도 환기통이 하나 있고, 그런데 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다른 데는 쇠 문이에요, 얇은. 아무리 차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문이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 떠들고 투쟁하면 저 담당 근무자실에서 이 돌리는 게 있어요. 잠그는 게. 그럼 뒷문, 앞문을 잠가버리면 나무 틈새로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숨이 막혀서 못 온다고 거기. 벽에는 다 박아도 안 죽게끔 다 그 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엄정 독보로 불리는 폐쇄 독방은 청송감호소의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다. 84년 10월 12일 여기서 한 재소자의 죽음이 있었다. 삼성교육대 출신 군 감호자 박영두. 그는 군부대 수용 당시 폭동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9동, 10동, 12동 그때는 여기. 그는 여기서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이른바 죽음의 사동이라 불리는 7사동 폐쇄 독방에 갇혔다. 당시 7사동에는 조세영과 이상훈, 노은상 등 7명의 요시찰 인물들이 수용돼 있었다. 야, 내가 하려한다 그러니까 지 혼자 한대요. 뭐 어떻게 하는데? 야,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우리 만약에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은 죽어나간다. 죽어나가는데 나는 지는 이 불알 아프다 그거. 의무과 가겠다. 의무과 가면 그때 간호원에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그 진보에 그 병원에 있는 간호원 이제 가시나 얼굴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지,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민간이니까 사회 분명히 떠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날 오후 3시 오전부터 의무과로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박영두가 마침내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그러나 의무과가 아닌 8사동 지하실로 끌려갔다. 거기서 그는 교도관과 기동타격대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던 동료 안 씨도 함께였다. 맞으면 저들 때리다 저들이 지쳐. 저들이 지금 위에 대고 어이 근다고. 그럼 위에서 뭐야? 그런 거. 야 교대 그러면 내려와요. 그럼 저들은 또 올라가서 담배 듣고 또 쉬다가 밑에 또 교대에 그러면 그 시간에 장장 5시간 동안 사람이 까무르치면서 맞은 시간이 5시간 지났어요. 실신한 박영두는 교도관들에 의해 목봉에 매달린 채로 사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갑과 포승으로 꽁꽁 묶인 채 방치됐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 반 그는 싸늘한 주검이 돼 발견됐다. 뭐 붙이는 게 심장마비 부위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보를 받고 찾아간 가족들은 이미 그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끊어 가서 가니까 전부 다 그 봉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 앞에 말뚝 하나 박아놓고 박영두 묘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벌써 흙이 좀 바삭하게 말랐더라고. 그럼 이거 뭐 하루는 지난 기라. 사건을 지휘한 의성지청의 담당 검사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부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구타를 목격한 안 씨와 또 다른 목격자 그리고 7사동의 재수자들에게는 강력한 회유와 압력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침묵하지 않았다. 박영두가 사망한 지 일주기가 돼가던 85년 9월 22일 그들은 거사를 감행했다. 그들은 몰래 만든 칼로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팔사동을 점거하고 대치를 시작했다. 첫째가 박영도, 그 다음에 재수자의 그 구타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막 이빨 빠지고 막 이런 건이 막 맞아서 팔 부러지고 막 이런 게, 이게 모든 그 부식 관계 뭐 이런 거의 인권에 박영도 빼놓고는 그 인권에 대한 그거였어요 다. 6명의 교도관을 인질로 잡은 그들은 3일 동안 대치하다 강제 진압됐다. 당시의 상황은 폭동을 방불케 했다. 그들의 목표는 검찰에 고발당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것. 그러나 교도소 측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금 떠들어도 당하는데 인질을 잡고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당연히 띄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들이 자기들이 박영도의 문제를, 박영도 사건을 진짜 고문 킥다에 의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갖다가 고소고발을 안 했겠습니까? 건조물 파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이하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타 및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리고 3년 뒤인 1988년 제1보호감호소로 이감된 진영수, 이상훈, 노은상 등은 3월과 4월 잇따라 2차례 교도관 인질 사건을 벌인다. 그때는 하루 만에 이제 진압이 됐는데 진짜 그 청송 교도소에서 당했던 거 10배는 당했어요. 3번씩이나 인질 난동을 벌인 그들에겐 엄청난 징벌이 가해졌다. 그들은 가죽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안동 교도소로 이감됐고 4개월 동안이나 징벌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 썩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게 5, 6월에 6, 7, 8월에 이걸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놓고도 빵. 자. 그래서 안동 교도소에서 이제 막 배 같은 거 이렇게 자해오고 그러면 먹어주도 안 해요. 소금 뿌려가지고 발로 비벼본다니까. 웬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짠 게 목을 걸지 않으면 절대 여기는 알릴 수가 없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진 씨는 결국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2개의 칫솔을 통째로 삼켰다. 퐁퐁 미끌미끌 하라고 퐁퐁 있잖아요. 퐁퐁. 그릇 닦는 거. 그거 퐁퐁 마시고 이걸 넣은 거요. 먹구멍 다 찢어지고 막. 들어갑니까 이게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안 들어갈 건 뭐 있어. 외부 병원 치료조차 허가해주지 않던 안동 교도소 측은 그가 칫솔을 삼킨 지 무려 7개월 만에야 그를 병원으로 내보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 밤 그는 4통의 밀서를 준비했다. 여기다 밀서를 가지고 나온 걸 편지로 붙이고 여기는 내리고 올 내리고 하니까 교도관이 바로 뒤따라와서 이런 무기 될 만한 거 이런 거 띄어나오고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고 나가나 봐요.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고삐의 작가 윤종모 씨 앞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거는 너무나 불의해서 이렇게 살인을 당한 거기 때문에 꼭 알려야 된다. 방법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는 아주 아시다시피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높은 담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된다는 그 칫솔을 삼켰다. 그 칫솔이 지금 내 뱃속에 지금 있다. 뱃속에 있는데 지금 내려가는 것이 느껴진다. 아주 리얼하게 느껴진다. 이게 아마 어디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 진 씨의 편지는 한겨레 신문의 김종국 기자에게 전달됐다. 박영두의 억울한 죽음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가 사망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이상훈과 진영수 등은 끈질기게 청원을 내며 법적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검찰은 목격자 진술 없이 가해자의 증언만으로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사가 12명이 바뀝니다, 이게. 관계자 중에 이제 교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이 순회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고소 근무교대 가면 이 사건을 일로 넘겨버린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또 계속 갖고 있다가도 자기가 좀 하기가 부담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직원이 딴 데로 가면 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이나 이게 핑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목격자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뭐냐면 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87년 여름, 온 나라가 민주화 요구로 들끓고 있었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도 열악한 처우와 인권 유린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이른바 7.3.1 사건이라 불리는 3일간의 집단 단식에는 여자 가모자 70명을 비롯해 제2감호소 가모자 1,5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여기 추후 개선이 이르니까 추후 개선을 어떻게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폭력을 일삼아 가혹행위를 하는데 그걸 좀 시정을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식을 하겠다. 처우 관계가 하도 나쁘고 너무나 우리 감호법이 시행이 돼서 참 억울하다. 응? 징역은 징역대로 주고 감호는 감호대로 10년을 주고 이렇게 생활하냐. 중명이 낫다. 감호소 측은 주동자를 격리하고 갖은 고문과 가혹 행위를 가했다. 그리고 단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였다. 경북 청송군의 청송 제1보호감호소 피감호자 400여 명. 이어 89년 3월 또 한 번의 대규모 집단 단식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가출소의 대폭 확대 실시 등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감호소에서 시작된 사태는 제2감호소와 교도소의 재소자까지 동참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식 사태로 번졌다. 그들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6천 명이 다요. 그때는 밖에 대자보가 걸렸어요. 3가지예요. 타이틀이. 전두환을 구속하라. 노태우 물러가라. 사회보호법 폐지하라.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인주를 크게 물로 해석해가지고 그 이제 마가린 그런 거 해야 좀 물러지지 않습니까? 그걸 글씨를 쓴 거예요. 사회보호법 철폐하라. 응? 노태우 대통령 물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게 더 크게 번져버린 것이지. 정치구가 나오거든.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국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88년 10월 15일 국정조사팀이 청송감호소를 방문했다. 보니까 교도소하고 똑같아요. 감호소 가면은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없고 전부 다 이제 교도소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교도관들 그 사람들이 일반 교도소 교도관은 그대로 쓰고 직제도 보니까 내가 직제를 봤거든요. 뭐 카리큘럼이 뭐냐 보니까 똑같아요. 일반 교도소. 이게 감호소가 아니고 교도소다. 격리되어야 할 그야말로 국정조사의 초점은 감호소 내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맞춰졌다. 박영도 사건과 인질 난동 등의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박영도 사건의 은폐 관련자로 고소된 바 있는 박시은 소장은 한 재소자가 국회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감호소 내 실상을 폭로하자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보호감호 제도의 법적인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다. 88년 10년 감호를 선고받은 김진호 씨가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전국의 현역 법관들도 사회보호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판사에게 재량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검사가 보호감호를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딱 봐가지고 이 필요 없으면은 이 보호감호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필요적 보호감호는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대법원 이회창 대법관은 오늘 고진욱 씨에 대한 11월 17일 대법원 형사 2부는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89년 3월 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위헌 시비가 일고 있던 5조 1항, 즉 필요적 감호의 폐지가 개정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임의적 감호라 불리던 5조 2항은 일부 적용 대상 범죄만이 삭제된 채 그대로 유지됐다.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보호 감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법무부에서는 그때 당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3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모두 다 일시에 석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 구사회보호법 5조 1항을 갖다 개정을 했죠. 그 후 4개월 만인 89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5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내려진 이 결정에 법무부의 압력이 행사되었음이 드러났다. 두 차례의 선고일 직전 법무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 연기 또는 각하를 요구해왔다. 그 후로도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라는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의 본 취지와 목적이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반복했다. 일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처분을 받고 단지 이름만 한쪽은 교도소이고 다른 한쪽은 보호감호소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간판의 사기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이게 보안처분이고 이게 무슨 보호처분이냐 하는 비난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감호자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 그러나 훈련이 미장, 조적, 목공, 보일러 시공 등 단순 기술 위주로 시행돼 왔고 그나마 실제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기 안에서 미장 기술을 배웠고 나온 사람이요, 밖에 나와서 부뚜막 하나 제대로 고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시오. 없습니다. 옥수 기술 배웠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구방에 가가지고 취직하려고 했으면 못합니다. 얼렁뚱땅.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긴 것은 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격증 때문에 일찍 나간다면은 자격증 따지. 그러니까 한 1년 기다려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어도 못 나가요. 뭐 때문에? 제명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근로보상금 제도. 감호자들은 근로보상금의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단식 이후 20%가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감호자들이 3, 4급 미만에 해당돼 이들의 연간 평균 수입은 5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부족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고 외부 병원 치료비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나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취재팀이 만난 10여 명의 가출소자 가운데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200만 원. 그는 15년 만에 가출소한 경우다. 나머지는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 거기서 보통 평균 우리가 이게 한 7, 8년 하면서 이게 쭉 보면은 청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오거든요. 평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거 가지고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다 밑받침 도움이 안 되죠. 감호소가 위치한 청송군 진보면은 아직까지도 공장시설 하나 없는 지역이다. 애초부터 격리를 목적으로 했던 보호감호 제도가 사회 복귀라는 취지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외부 통근이나 견학, 귀휴 등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들도 단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만 19년 6개월 동안에 한 번을 못 나가서 나가는 것은 단 어디를 갔다 왔냐, 이빨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빨 그 치료하는데 5번을 나갔는데 수정 채우고 묻고 이감호소에서 그건 여기 줄줄줄 달리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그 병원 복도에 그 사람들 많은데 감호로 인한 장기간의 격리는 대부분의 감호자들을 가정 파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 번은 교도소 면회 와가지고 감호소 딱 있으니까 진영만 받았다니 감호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당신 나한테 속였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고도 한 2년간 면회 잘 다녔습니다. 계속 다녔어요 하늘. 근데 하루는 애 들고 와서 하는 소리가 뭐랑 여보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요. 힘들어. 혼자 벌어먹고 살라니까. 이거 우리가 범죄뿐이 아니라 국가가 범죄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 다 시켜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결혼해서 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이혼 않고 사는 사람 10명이면 한두 사람 불가합니다. 가족한테까지 버림받고 사는데 남들 무슨 나를 대접하겠어요. 그래 암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어요. 그들이 청송 감호소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사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의 보호 감옥 기간을 보내고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던져지는 이들은 스스로를 번호 없는 미결수라 부르고 있다. 정말로 7년을 살렸으면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 사월세방, 전세방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제 범죄하려고 어떤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절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걸로 그냥 그대로 그냥 너들 어떻게 살든지 그냥 팽개쳐버리니까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이죠. 그러면 청송 감호소는 이미 재감호를 넘어 3감호 시대를 맞고 있다. 이날 취재팀이 만난 가출소자들은 대부분 2번 이상 감호소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처음 들으신 분. 최근 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10%나 급증한 46%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보호감호 제도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인간 폭탄으로 만들어가 사회에 돌리는 거예요. 인간 개조대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폭탄대가 사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도해가 들어가가지고 강도로 다시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절도해가 1년 사는데 들어가면은 7, 8년 사니까 강도 받아봐야 3년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교화를 못 시켜놓으니까 또 들어가죠. 감호라는 7년의 기간을 더 억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하나를 교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면 감호법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사회법의 취지가 아니고 범죄 빨리 나오면 한 번 더 하니까 차라리 늦게 나와버려라. 지난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다. 그리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호감호 제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3월 11일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22개 인권시민단체가 연대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비가 발족됐다. 그리고 이날 공대비는 보호감호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거는 완전한 이중처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헌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의 교도소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사회보호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호감호소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최근 법무부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감호처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하는 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의 감호소를 대도시 공단 지역에 좀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교도소와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개방적인 처우 그리고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만 속에 탄생한 사회보호법은 사회보호와 복귀라는 명분 아래 그들의 인권을 가두고 유린해왔다. 지난 23년간 수많은 감호자들의 눈물 어린 절규가 끊이지 않은 청송감호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해왔다. 모든 피해와 희생을 그들에게만 강요해왔던 우리가 이제 그 호소에 답할 차례다.